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좋은 협정을 맺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남아에서 동맹 구축에 나선 데 대해서는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과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You said that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hy not pick up the phone and call him and make a deal? Oh, we're going to make a deal. We'll have a deal.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very good deal with China. 시진핑 주석이 49%의 관세 폭탄을 맞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데 대해서도 그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무역 협상 발표 시점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t a certain point, yeah, we're in no rush. We're in no rush.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놓고도 미국이 각국이 원하는 걸 갖고 있는 만큼 100% 무역 협정을 맺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나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My goal would be invite President Trump to pay an official visit to Italy and understand if there's a possibility when he comes to organize also such a meeting with Europe. 멜로니 총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국방비도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반미 공동전선 구축에 직접 나서는 등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어 미중 간 관세 협상이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미국은 중국과는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우방국들과 먼저 협상에 나섰죠. 미국의 협상 제안을 받은 우리 협상단도 다음 주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관세 현안만 해도 산적한데 어제 미일 협상 때처럼 방위비가 갑자기 안건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황기경 기자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다음 주 화요일 미국으로 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방미 기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베센트 장관 측에서 통상 현안을 논의하자며 먼저 회동을 제안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본격 관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다음 주에 협상단과 함께 올 들어 네 번째 방미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관심은 우리 측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미국 측 베센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2대2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입니다. 양측의 경제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며 언급한 현안 대부분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양 정상 간의 얘기에 있어서 그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국익만이 저희가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방위비 문제는 협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앞서 열린 미일 간 협상에서 방위비가 거론된 만큼 한미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당국이 조선업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카드로 관세율 인하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빅딜의 타결 시점은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IMF가 진단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 전망을 대폭 낮춘 보고서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산에 145%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미 재료값 부담이 커진 미국의 아시아 식당들. 식료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 식당은 메뉴판 가격표를 곧 고쳐야 할 상황입니다. 한 접시 12달러짜리 요리를 17달러로 40% 올릴 계획입니다. I mean, again, there's volatility and it's usually not that crazy, but yeah, the swings are a lot harder now. 유럽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Unfortunately, we specialize in old world wines, so 95% of our wines come from the EU, so we don't really have that opportunity to offer them an alternative. 다음 주 충계총회를 앞둔 IMF는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We will also see markups to the inflation forecasts
for some countries. 또 관세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세계 경제 회복력이 다시 시험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눈에 띄게 둔화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Our new growth projections will include notable markdowns, but not recession.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고 달걀 등 식료품 가격도 내렸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도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한덕수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국민의힘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헌재 결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대행 차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관측인데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은 한대행을 겨냥해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자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탄력을 받던 한덕수 출마론 또한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공개되면서 당내 차출론의 동력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단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대행 출마론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헌재 결정과 한대행 출마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당내 시각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삼권 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진보 진영으로 기울어진 모양새에 한대행까지 대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대행 출마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설문 문항의 설계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 경선이 막 시작되면서 각 경선 후보 지지자들이 긍정 응답을 하지 않을 거란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가라앉지 않는 한대행 차출 요구에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하실 일이 많다.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선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밖에서 기다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면 이런 얘기는 우리 당의 경선을 의미 없게 만들고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헌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의 한대행 출마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한대행도 내란 혐의 수사를 피하려고 대선 출마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관여한 느낌도 들고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닌가. 본인이 그 대통령이 출마해갖고 어쨌든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지 않을까. 국민의힘 관계자 모두 한대행 차출론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본인의 출마 의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격 경선전이 시작됐지만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 표명 전까진 한덕수 대망론 또한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목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명된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한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 가능하고 선고 기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고
재판부가 직접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조 영상기자단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정 공개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도 재검토해 오늘 안으로 논의 결과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했다가 유보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있었던 배희철 변호사는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5명이 오늘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배 변호사는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신당 제안 기자회견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국민의 열망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자 했지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1차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A조 그리고 B조로 나뉘었는데 먼저 추첨 결과 그래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 미래청년 주제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토론을 벌이고요. B조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같은 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B조가 벌써부터 죽음의 조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죽음의 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조별로 토너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들 순으로 4강 진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B조의 명단들을 보면은 기존의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재임을 하는 동안에도 한동훈 전 대표와 계속해서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도 그 패스트트랙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와 좀 강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사실 4강에 유력하다라고 평가되는 3명의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조인 만큼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와 경론이 펼쳐질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변인께서는 추첨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특이한 방식인 거죠. 보통은 무작위로 해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조를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일종의 선택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허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치 보기가 허용되다 보니까 조가 참 공교롭게도 나경원과 한동훈 두 후보가 같은 조에 배정이 됐고 거기에 홍준표 후보까지 배정이 돼서 한동훈 후보가 3대 1로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파와 탄핵에 반대했던 3대 1이 격돌하는 분위기가 보여지는데 네. 오히려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3대 1로 공격받는 모습이 결코 나빠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면에 A조 같은 경우는 유정복, 김문수 이 두 분들은 현역 광역 단체장과 과거의 단체장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장으로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행정부를 집행을 이끌어본 경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네. 또 안철수와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과학 기술의 강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A조는 정책적인 내용이 좀 충실할 가능성이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선 후보들 모두가 이재명 후보와 이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선에 어떤 한계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소위 안티테제라고 하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아젠다를 세팅을 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비전과 지향점을 가지고 경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왜 민주당이 안 되는지가 아니라 왜 국민의힘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지를 더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경선 주자들의 첫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개헌이나 증세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경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잇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는 후보이다 보니까 2등, 3등 후보 같은 경우는 1등 후보의 약점을 아무래도 공격을 해야지 본인들의 지지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조금 네거티브적인 내용보다는 이 포지티브적인, 그러니까 개헌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AI 첨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허물어져가는 이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에 있어서 강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시대 정신에 조금 맞는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으로서의 폭넓은 경험, 그러니까 뭐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여러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거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어떤 모습들과 그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받아주는 그런 네. 여유를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어제 이 민주당의 새 후보들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는 아예 당선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세종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의 후보들은 어쨌든 간에 용산의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시겠다라는 네. 분도 있는 것이고, 김동연 지사처럼 바로 세종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번째,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임기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용산 대통령실에 잠시라도 머물러야 될 것 같고, 네. 빨리 청와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는 순리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시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분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저는 민주당 후보들과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 대선 과정에서 빨리 청와대를 리모델링을 해서 한시라도 빨리 청와대를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네. 왜냐하면 청와대는 아주 잘 짜여지고 잘 설치가 된 어떤 군사 보호시설 같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백악관을 일부 그리고 날을 조정을 해서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은 계획이라든지 생각들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과거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정권들이 구중궁궐인 청와대를 빠져나와야 민심을 더 가까이서 청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서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조금은 넌센스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이와 별개로 세종시에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만들어져서 이재명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서는 사사건건 발목 잡기만 했던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와서 같은 공약을 내걸고 내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대단히 자기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정권 발목 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정과제 집행을 방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충청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세종시 집무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의 국정 과제였기 때문에 저희 후보들 입장에서는 굳이 입장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 당연 명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한 이제 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라는 것도 저희 국민의힘의 일관된 기치였기 때문에 당연한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이제 지역 공약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후 자연스럽게 그런 입장들이 정립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세정시 행정수도 이전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희 민주당 정권에서 수립했던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그때도 똑같이 공약을 했지만 제대로 된 시행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는 충청을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김동연 후보는 충청의 아들임을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도 옮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김경수 후보도 지방분권 이슈를 어제 논의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충청권 표신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공식 중에 하나가 충청에서 승리해야 대통령 된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충청도에 어떤 공을 들 수밖에 없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충청도에서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놓쳤다는 아쉬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충청도의 민심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중도층의 가늠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충청 민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약에 표를 많이 준다고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남과 호남에 수적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캐스팅 보터로서 실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충청도에게 너희들 뭐를 해줄 거야? 라는 것을 충청 민심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들이 우리 과거의 정부부터 우리가 약속해왔던 세종시 뭐 행정 수도라든지 그리고 요즘의 시대가 AI 반도체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가 승자가 된다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청을 어떤 대전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과학 기술로 조금 육성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또 선택적 모병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 가둬놓는 게 효율적일까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인구절벽 문제가 있어서 거의 현역병 지금 차출 비율 자체가 9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의 과거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모병제라는 것이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정책 같지만 이를테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모병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모집률 자체가 달성이 안 되는 바람에 작년부터 징병제로 회귀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또한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회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조차도 징병제를 통해서 최대한 징집률을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 인구절벽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국방개혁을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러니까 특히 어떤 근무 같은 것들은 CCTV나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병력들에게 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자동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자동화로 극복을 하고 현역 병들은 비전투 병과들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전투 병과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희 윤석열 정권에서도 추진을 하던 방향이었고 좀 이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 모병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일정 비율로 징병을 해서 뽑고 네. 나머지 어떤 부분을 포션제를 두어가지고 그것을 자원 입대를 받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 자원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징병제의 그 포션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모병제가 의외로 많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점점 점진적으로 모병제의 어떤 포션이 커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사회적인 갈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있다는 비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오해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원을 해서 입대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가 제고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장기 복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 징병제에서 혼합적인 모병제를 통해서 모병제로 갔고 지금 독일도 사실상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적, 혼합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간의 보수 진영 후보로는 줄곧 1위 자리를 유지를 했던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한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보여주면서 좀 네. 당원 국민들에게 소구를 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마를 한 직후에는 조금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조금 벌써부터 본선을 염두에 두고 통합 행보를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은 기존에 좀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보수층에게는 좀 비토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선에 또 출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노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의 그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면 이번 경선에서 두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또한 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견제 나가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는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오는 토요일부터 이어지는 이 미디어데이 이후 이어지는 그 A조, B조의 토론회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66%로 나타나는데 일단 전반적인 국민적인 여론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첫 번째가 이제 리더십인 겁니다. 네. 그럼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행보를 보면 헌법재판관을 누구로 지명을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탁을 했던지 청탁을 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로 테크노크라시라고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경제 관료로서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정치색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이미지가 부각된다는 것이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웬만한 대선 후보보다 훨씬 더 왕성하게 대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특히나 영호남에 갔던 그런 행보 같은 경우는 그 권한대행으로서는 상당히 어색한 어떤 일정이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정무적으로 삼박자가 갖추어진 훌륭한 일정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국민들은 과연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옷 갈아입고 갑자기 선수로 뛰는 격이고 또 보수 지지층에서도 한덕수라는 사람이 좋아 보이긴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이 김이 빠져버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는데 이분이 부전승도 아닌데 갑자기 이분하고 보수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보수 단일화 후보가 나중에 선출이 된다고 한들 이 당내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대선 캠페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전반적인 응답은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을 보면은 절반 정도는 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55%의 응답률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출마 요구 목소리가 여전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표에 좀 답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66%가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91%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견제가 되는 후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현재 민주당의 논평들을 보면 저희 당내 후보들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그런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위협적인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게 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후보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이 마치 예선이 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55%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은 시대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배후다라는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일 테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충분히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겨룰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목소리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역부족이란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일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의 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갑자기 보류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만류했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사실 그 베이철 변호사죠. 변호인단에 속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사람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체 카톡방을 개설을 하면서 좀 해프닝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단톡방은 이제 우리 기자분들의 성토에 따라서 약 1시간여 만에 폭파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좀 논란이 계속되자 또 몇 시간 뒤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추측하자면 어떤 뭐 자유대학을 비롯해서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좀 자발적으로 결사된 청년 단체들이 여러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중심으로 뭉쳐졌던 2030 세대의 그런 열망들을 조금 더 생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잘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대통령제에서의 정권 연장을 한다라는 것은 단일한 그 정당의 후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 자체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라고 한 만큼 보류되고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의 어떤 뭐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부분도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개별 의원들이나 지도부 차원에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괜히 불필요한 자중질환처럼 비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그런 우려 의견들을 전달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견들을 비롯해서 결정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배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한다.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국민의힘에게 득될 게 단 1%도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누가 봐도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설사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세상에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다더라 대노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세를 또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마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이 대선 캠페인을 잘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거 다 졌다.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들도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도 심판받을 차례다. 이런 구도를 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3년이나 5년이나 똑같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신당 창당까지 하겠다라고 나서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까지 그 헌법재판관으로 지명까지 한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퇴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 보수정당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결과는 처절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의힘이 유일한 보수정당이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요. 신당 창당 취소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일단 보류거든요. 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출발 자체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좀 청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이란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보류라는 좀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이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했던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중심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건데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간 데 대해 정부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두고 의대생과 줄다리기를 벌이던 정부가 결국 후퇴한 겁니다. 정원 동결의 조건이었던 수업 복귀율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30% 이상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4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회는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정원 동결을 먼저 선언하면 이들이 돌아올 거라고 정부를 설득했습니다. 또 의대 교육이 더 오래 멈춰서면 향후 의사 수급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란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봐주지 않고 학칙에 따라 제적, 유급 처분을 내리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 안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한 달여 만에 원칙을 바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강성 의대생들에게 밀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물러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규모 유급에 따른 의대 교육 붕괴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의료계의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오롯이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개혁 중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단체는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 조건을 철회한 정부의 유화책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는 26%가 마중물이 돼 복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미복귀생에게 유급을 확정 통지하는 등 이달 말까지 의대 32곳에서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이 도래합니다. 계속된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이 누적될 경우 2, 4, 2, 5학번에 더해 내년도 신입생인 2, 6학번까지 한꺼번에 교육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의대 측은 물론 정부도 2학번까지는 가능하지만 3학번 동시 교육은 불가하다며 학사 일정만큼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사위원회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보육체격인 내년도 정원 동결 조치가 사직 전공의에겐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고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는 등 의정 갈등 출구를 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부동산 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거나 대책이 효과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주택 통계에 개입하기 시작한 건 취임 2년 차였던 2018년 초부터로 나타났습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이 꿈틀대자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불법적으로 받아본 게 단초가 됐습니다. 주중치 결과를 먼저 받아본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고 전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가격 변동률이 하향 조정돼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마사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락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골자로 한 9.13 대책 뒤 주춤하던 집값이 2019년 상반기 상승세로 전환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토부 실과장 등은 청와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이후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거나 당시 김학규 원장의 사표까지 종용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의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는 수차례 보고에도 오히려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또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대책 뒤에는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반영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4년 가까이 102번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택 관련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며 관련자 2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9월 중간 발표 때 수사를 의뢰했던 김수현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은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여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실질감사 종료 2년 1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확정하며 900쪽이 넘는 방대한 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늑장 감사 결과 발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명백한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의 참여로 통계 조작은 불가능한데도 감사원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사교육 업체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약 1년 8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가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제를 거래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유명 사교육업체 3곳, 법인 대표들까지 모두 10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은 물론 이른바 일타 강사로 유명한 조모 씨와 현모 씨 등도 포함됐습니다. 현직 교사 47명과 사교육업체 측 19명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거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업계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데 수수 금액이 48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출제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른바 문항 제작팀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거래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문항 한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팔았던 문제를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현직 교사 5명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모의고사 교재에 쓰인 지문이 그대로 등장해 불거진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항을 출제한 교수와 학원 강사 사이 유착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사설교재와의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자들이 EBS 교재 내용을 발간 전 외부로 유출한 점 등을 문제로 보고 각각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맡아놓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이 대질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한 모 씨는 권 변호사 측의 참고 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다며 대질신문을 요청했고 권 변호사 측은 객관적 증거 방법이 아니라면 감정 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유족 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올린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영상 등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는 투자 사기 의혹 사건 YT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업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라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이자를 더 주겠다며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50대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단란했던 A씨 가정의 비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아내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몇 차례 참여했는데 얼마 뒤 단체는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사회복지로 풀어서 세금을 줄이란다. 한국 지부에다가 줘서 이거를 사회복지 쪽으로 베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배달 부업까지 하며 근근히 생활했던 A씨 부부는 처음 600만 원을 보낸 뒤 몇 차례 수익이 나자 퇴직금에 더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업체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오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팀 단위로 꾸려서 얼마를 써야 한다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정해주면서 분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야지 이걸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대출까지 연계해서 추천을 했던 것 같고요. A씨는 은행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린 뒤 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렸는데 4월 초 업체에서 출금을 막고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투자한 지인들의 항의까지 이어진 가운데 A씨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는 한정된 기간에만 특별히 이자를 지원해준다며 대출을 받아 장기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아 가지고 있던 돈에 대출금 6천만 원까지 쏟아부은 또 다른 피해자는 함께 투자한 가족들까지 모두 4억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계속 권유성이랑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 50%를 자기가 그 본부장이 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추가로 하면 뭐 3달 뒤에는 몇 천이 나온다. 문제의 업체는 봉사활동으로 신뢰를 얻고 최근 관심이 높은 AI 관련 사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한 데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언니도 알고 언니 친구분들도 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 실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서빙구역 부근 건널목을 건너던 승용차가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화재와 추락 등 전국 곳곳에서 차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찻길과 도로가 만나는 건널목, 대형 열차 아래 흰색 승용차가 깔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힘을 합쳐 여러 차례 차량을 끌어당긴 끝에 열차 아래에서 빼냅니다. 서울 서빙구역 부근 건널목에서 KTX 이음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 엔진룸 안의 장비가 모두 드러났고 이렇게 바퀴도 주저앉았습니다. 차량 운전석에 큰 충격이 가지 않아 운전자는 무사했고 열차 승객도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출발해 행신역으로 가던 사고 열차 운행이 20분 넘게 멈췄고 다른 열차들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온 상황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선로로 진입하다가 열차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열차를 이렇게 보고 이 차를 열차 정지에 있다가 이렇게 뒤에 보고 그래서 부딪혀서 이거 차가 경찰은 외국인인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황전 1터널 부근에선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뒤 꺼졌습니다. 바로 옆 야산이 있어 산불 위험도 있었지만 다행히 옮겨 붙진 않았습니다.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 부근에선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감전돼 쓰러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현장에서 A씨를 살펴보려 접근한 50대 남성도 감전돼 발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수영을 마친 A씨가 출입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감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 전 체감 영하권의 추위에 다시 겨울옷을 꺼냈었는데요. 어제 삼척과 울진이 무려 30도에 육박하며 전국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봄 날씨, 왜 이런 걸까요?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차오른 한낮, 시민들 옷차림이 부쩍 가벼워졌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고 반소매를 입은 모습까지 눈에 띕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처럼 너무 추웠다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서 조금 얇게 입고 나들이 한번 나와봤어요. 어제 전국 곳곳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삼척 신기면은 무려 29.7도, 울진은 29.6도까지 올랐습니다. 청주 28.5도, 대전 28.3도, 서울도 24.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체감 영하권이었던 일요일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계절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이 크게 오른 건 추위를 불러왔던 상층의 찬 공기가 물러나고 지금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따뜻한 남서풍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다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예보됐지만 이번엔 지난주처럼 요란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며 19일 토요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비의 양도 중부에 5에서 20mm, 남부에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밤에 중부지방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4월 18일 뉴스업 주일정 정리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지명했지만 효력이 정지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책 등을 발표하는 비전 대회를 엽니다. 미리 추첨한 발언 순서에 따라 후보자별로 10분씩 대한민국의 구약과 미래를 주제로 자유롭게 발표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8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선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분야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사회자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스업 주일정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7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 법안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잇따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99표 중 가 197표, 부 10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법안 모두 가결에 2표씩 모자랐지만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이탈 규모는 달랐습니다. 내란 특검법엔 최소 찬성 5표가, 명태균 특검법에는 무효 4표까지 모두 9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상법 개정안도 부결됐지만 김상욱, 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등 최소 9표가 이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거부권 법안들은 모두 악법이라며 부결 단일 대우를 강조해왔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 강행 처리된 포퓰리즘 악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딴 이탈표에 민주당 측은 다시 재발의하면 통과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원들이 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 2표가 모자랐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해당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은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한 3인의 민주당 경선 주자들, 충청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연일 중원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를 강조했고 김경수 후보는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충청도가 고향인 김동연 후보는 충청 대망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충청 민심에 공들이는 이유, 충청 민심이 대선 바로미터로 불리기 때문인데요. 민주화 이후 대선에선 어김없이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히 치열한 승부였던 지난 20대 대선에선 충청에서만 당시 윤석열 후보가 14만 7천 표를 더 가져가며 대권을 잡았죠. 충심을 사로잡을 카드로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모두 세종시대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먼저 헌법입니다. 21년 전 노무현 정부가 세종수도 이전을 추진할 당시에 헌재는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세종 행정수도가 실현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 여론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그동안 민심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더라도 거주와 생활 반경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만약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출렁인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달랠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에서 경선 초반부터 화두가 된 빅텐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을 기치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캠프를 꾸리자는 건데 중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빅텐트론이지만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양새인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입장을 보면 한마디로 제각각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비교적 적극성을 보이는 데 반해서 한동훈 후보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거 막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연대를 해야 되겠죠. 반 이재명이면 그건 모두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연대입니다. 이런 방식의 정치공학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민심의 바다를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야 한다. 민심에 호소하고 민주당 비명계와 제3지대를 포함한 거대한 빅텐트도 거론되는데 정작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은 국민의힘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3지대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개헌연대 국민대회를 열고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연 확장을 꿈꾸며 중도보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초대했지만 정작 유 전 의원이 불참하면서 구심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월 대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합류한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가처분 인용으로 정당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이미 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 뒤늦게 권한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변호사는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을 수동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지명부터 임명까지 대통령 몫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법관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고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본 거죠. 반면 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됐을 때는 단 6건의 판결만 모두 전원일치로 선고됐습니다. 오는 대선까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의 임명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하로 출입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결정되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때는 법정 내에서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를 촬영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난 1차 공판기 이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모습은
모습을 촬영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혜 시비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적어도 첫 공판에서는 모두 촬영이 허용되었던 전례에 비춰본다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판부로서는 2차 공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서울고법이 판단한다면서요? 지하 주차장은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일부이고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관리자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서울법원 종합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모두 소재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사 관리의 책임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차 공판기일에는 경호처가 경호 경비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출입 허가 신청을 한 바 있고 특히 탄핵 심판 이후 직후인데다 첫 공판이라는 사정을 감안해서 다수의 집회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라 여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지하 주차장 출입 가능성, 즉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공판기일 이후에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중 결정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발표를 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힌 2차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이 다시 나오기로 했죠.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에 따라 증인 신문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이어서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고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형사재판의 요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이후에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공판기일에 비로소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초에 첫 기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 신문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상 이들이 대신해서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 절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증거 동의 여부도 밝히지 않은 만큼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에 2차 공판기일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이들 증인 간의 일부 갈등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두 증인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또는 당장을 넘어서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직접 반발 입장에 가세했는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먼저 심리한 이후에 실무자들에게 어떠한 지시가 하달되었는가 혹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의 자체 지시는 아니었는가 이 순서대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무자부터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와 같은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춰본다면 2차 공판기일에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과 증인 간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혹시 직접 반대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반대 신문은 형사재판 실무상 변호인 측이 진행하고 변호인 측이 진행하다 일부 부족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락을 얻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적극적으로 반박한 바 있고 지난 1차 공판기일에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변호인에게 반대 신문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윤 전 대통령 당사자에게도 일부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발언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검찰 측은 최소 증인이 38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1심 공판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 구속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구속 기간, 즉 1심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인 만큼 통상 실무상 그 법원은 그 최장 구속 기간 내 모든 재판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석방된 상태이므로 그 제한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검찰 측이 최소 증인이 38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단 증인 신문을 하여야 할 증인들을 추려봤더니 38명이라는 취지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서류에 대해서 추가로 부동의한다면 증인 신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불구속 상태의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주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불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절차 하자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다거나 신문하여야 할 증인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6개월은 고사하고 1년, 2년까지도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건과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아직까지도 구속 상태입니다. 이들 피고인들도 사실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사건과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병행 심리가 되었든 병합 심리가 되었든 구속 사건인 이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도 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형태로 석방한 이후에 재판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 피고인들 사건도 결국은 석방한 이후에 1년, 2년에 걸쳐서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전반적인 재판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헌법재판관 퇴임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을 하는데요. 자, 어제 문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선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죠. 문영배 권한대행이 어제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탄핵 소추가 그 권한이니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그 권한이니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 모두 옳다고 할 수 없다. 서로 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을 고수해 보자는 입장에 따라 판결 선고의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즉 야당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하지만 관용과 자제의 자세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판결 선고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판결 선고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 자 이제 2명이 빠지면서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지 이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본안 판단 결론을 7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것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정 처분에 대해서 이미 이 가처분으로 효력 정지 처분을 해둔 상태입니다. 본안 소송이 신속하게 결정된다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어떠한 형태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가 대선 전에 이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 만약 의견 대립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후보자 지명 처분이 유효하다 내지는 유효하지 않다는 압도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의견 대립이 있다면 이 사건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가 있듯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는 결정 선고는 그 공석이 메워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면 2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 사건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을 상황, 그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본안 판단은 새 대통령이 2명을 더 임명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네. 만약에 새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더 이상 본안 소송은 할 필요도 없죠. 각하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대통령이 기존 지명 처분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본안 소송은 각하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가 개장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0.12% 오른 2,473.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25% 오른 713.52포인트로 개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그리고 후임이 없으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7인 체제가 돼 헌재 구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어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대로 공표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 나아가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7일 이내 임명하여야 하고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그 임기를 연장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은 명시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두고 있고 6년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그대로 공표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어서 이 헌재 구성을 다시 되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실상 백지화됐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사실 지난해 2월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심하게 치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의 발표는 모집 인원을 내년도에 한정해서 증원 수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지 정원을 다시 감축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즉 정원은 그대로 2,000명 확대한 수준을 내버려 둔 채 내년에 한정해서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이고 2027년 이후의 의대 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다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학생들 대부분이 의대에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복귀 투쟁 방침에 따라서 수업 복귀 수준이 26%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에 정부가 공언한 대로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한다면 의대 정원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대 교육 파행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일단 모집 인원을 내년에 한정해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으로 학사 유연화에 따라서 유급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학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2027년 이후에 의대의 증원 수준이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논란이 이어지는데 2026년에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만큼 과연 2027년 이후에도 의대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생 증원 취소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 의대생들 측은 의대 증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올해 의대 증원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 아닙니까? 이제 내년에도 증원이 백지화됐다면 이제 소송의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원은 그대로 둔 채 모집 인원만 줄인 만큼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의대생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힌 것이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 위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안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사전에 한 바 있었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대법원도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교육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배정 조치도 다툴 수 있는 주체는 의대생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은 의대 정원이 증원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라는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지만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질 저하 수준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의사 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모조리 다 기각했습니다.
그 집행정지 판단의 근거는 본안소송에서도 그대로 끌어줄 수 있습니다. 아마 본안소송에서도 의대생의 주장에 따라서 의대생이 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적격은 인정되지만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 취소 소송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아, 예. 자, 그런데 정부가 이 전제 조건으로 삼은 게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정원 동결 결정을 내렸다. 환자단체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이 상당히 지속되면서 환자를 포함한 국민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일부 후퇴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정상적인 전면 복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단체 또는 의대생들의 힘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올 대선 과정에서 대선을 거쳐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증원 이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밝힐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거부 등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유급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학사 유연화 방침을 지난해와 달리 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비판은 상당히 자명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후퇴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따라 일부 적절한 조치는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의대 증원 조치가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닌 만큼 2026년을 넘어서 2027년부터는 일부 증원 수준의 변동폭은 예상될지언정 증원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도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라도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돌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이달 말 새 책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을 포함해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시와 산문 등이 실린 산문집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새 책은 소설이 아니라 산문집입니다. 발표되지 않은 시와 산문, 정원일기 등을 추렸는데 재작년부터 준비해온 책입니다. 준비 기간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수상 강연문이 새로 추가됐고 산문집의 제목 빛과 실도 강연문에서 따왔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뛰는 가슴 속 내 심장.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 그걸 잇는 금실. 빛을 내는 실. 한강 작가는 2003년 첫 산문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권의 산문집을 냈습니다. 새로운 소설도 준비 중입니다. 2015년 황순원 문학상을 받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2018년 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작별에 이어 눈과 겨울 이미지를 담은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소설입니다. 올해 출간이 목표입니다. 70세, 80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여러모로 행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니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외 초청 행사를 모두 거절하고 집필 활동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새 책이 나오더라도 책을 통해서만 말하겠다는 작가의 뜻에 따라 최소한의 대외 활동만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8년 만에 내한한 세계적인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오늘 2번째 공연을 엽니다. 첫 공연에 모인 팬들만 5만 명이었는데 함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각양각색의 LED 밴드가 공연장 전체를 수놓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내한해 첫 공연에서 팬들 5만 명과 만났습니다. 콜드플레이는 1998년 데뷔 뒤 1억 장 넘는 앨범 판매를 기록한 21세기 가장 성공한 밴드로 불립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 부재 기간에 우리나라를 찾아서 탄핵 전문 내한 가수라는 밈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공연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하고
팬들에게 준 LED 밴드를 재사용하는 특유의 친환경 철학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내한을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콜드플레이 팝업 스토어가 열립니다. 음반뿐 아니라 한정판 티셔츠, 포스터 등을 살 수 있어서 많은 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오래오래 무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직도 2017년을 잊지 못하는데 벌써 8년이나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한국에 와준 콜드플레이 멤버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콜드플레이는 폭발적인 반응에 공연 횟수를 늘려 오는 25일까지 6회에 걸쳐 팬들 30만 명과 만납니다. 내한한 해외 아티스트 단독 공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공을 던지고 타석을 준비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이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경기 시간이 짧아진 것뿐만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시간 57분) 올 시즌 정규 이닝 기준 프로야구 평균 경기 시간입니다. 9이닝 경기 시간을 공식 기록한 지난 2010년 이후 3시간대 벽이 깨진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연장전을 포함해도 평균 3시간. 투수 분업화가 일반화된 21세기 들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시간 단축의 원인은 올 시즌 처음 정규리그에 적용된 피치 클록입니다. 주자가 없을 때는 20초, 주자가 있을 때는 25초 안에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 규정인데 단순한 시간 단축뿐 아니라 경기장 풍경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길게는 1분 이상 이어졌던 벤치 사인이 짧아졌고 타자가 응원가를 들으면서 여유롭게 타석에 들어서는 모습도 투수가 포수 사인에 여러 번 고개를 가로젓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타자들도 자기의 어떤 그 타격폼을 8초 전에 준비를 하고 투수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이제 투포수 간의 어떤 그 사인에서도 고개를 한 번 정도 흔들면 이게 그 피치클락 위반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없어지니까. 투수들의 강세와 타자들의 부진으로 비롯된 투고 타저 현상도 올 시즌 초 리그의 화두입니다. 각 팀의 외국인 투수들과 선발진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영향도 있지만 피치클록 위반에 대비해 투수들이 더 공격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오히려 타자들이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결과들이 좋았던 것 같고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템포가 빨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아진 경기 시간은 팬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3시간을 넘어서 경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기는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좀 지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끝까지. KBO는 더 박진감 넘치고 몰입감 있는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도 경기 시간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어제 낮에 외출하셨다면 봄보다는 여름 같은 더운 공기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도 전국이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구 등 영남 내륙에서는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공기 속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아직 뿌연 안개가 남아 있는데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에서 밤부터는 충청과 전북에서 스모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일부 동쪽 지역에서는 낮 동안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2도로 예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대전 27도, 대구 29도 등 충청 이남 내륙에서는 6월 같은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오겠고 일요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오늘 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정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